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전달을 해주실 건가요? 첫 번째 이슈는 디지털 교도소 누가 만든 괴물인가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죠.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그 손정호 씨의 신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이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최근에 그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이 오른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잇따르자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디지털 교도소에서 지난 7월 그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 제목으로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의 사진과 이름, 학과,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이 해당 학생이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그때 해킹이 된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디지털 교수 측에서는 이 학생의 해명 이후에도 신상을 계속 공개 상태를 유지했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디지털 교도소 측이 내놓은 입장문이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디지털 교육처 측에서 이 학생의 이 지인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 자료로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이제는 자신의 사이트에 올렸는데 네.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고인이 정말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 파일 성문 대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누명이라고만 주장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얘기한 거죠? 네. 그렇게? 예.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는 건데요. 예. 무죄 입증 책임이라는 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는 그 비문명 국가에서나 나올 이야기인데요.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유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유죄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거지 그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 입증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이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이 제시하는 이 증거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정확하고 분명한지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제 공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예. 하지만 이 디지털 교도소 측 결국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성범죄자로 특정한 후 억울하면 알아서 너가 무죄로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녀사냥 수준의 사적 처벌에 불과할 뿐이죠. 최근에는 이제 그 또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나이 그리고 이제 출신 지역의 다른 그 동명이인의 정보를 공개했다가 또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성착취 대목으로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 교수는 직접 수사기관에 자신의 핸드폰과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성착취 사실이 없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디지털 교도소의 그 아니면 말고식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신상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성범죄자로 인식되는 그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일부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도 그 우리 코너에서 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이제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 이변께서 그 현행법 위반이고 또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손정우 관련된 이슈에서 다뤘는데요. 예. 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보면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결국 성범죄자에 대한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에 기대 이 사이트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 일종의 자경단 같은 건데요. 문제는 기준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일단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 기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아동학대와 강간과 같은 이 중범죄자의 신상만 올린다고는 했지만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씨의 미국 불송환 결정을 했던 판사의 신상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는 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자 임의로 그때그때 여론에 기대서 운영되고 있다. 신상 정보를 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또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 서비스는 미국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범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영역이지 이 디지털 교도소와 같이 개인 또는 사적 집단이 이런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이제 무법단지가 되는 것은 물론 앞서 말했던 무고한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 디지털 교도소가 지난 8일부터 그 접속이 차단된 상태죠, 지금? 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서버를 운영하는 관리자 스스로 또는 누군가 페이지에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근데 이번 디지털 교도소 사태와 관련돼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라고 하면 일단 비난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이를 진지하게 듣기보다는 뻔뻔한 변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한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이후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져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예.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도 성범죄자를 변호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 변호사까지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미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무조건 절대 악이고 그 상대방은 어떠한 오류도 없는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편견이 지금의 디지털 교도소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빛의 나라 비투의 가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4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지난 6월에는 8조 7천억 원, 또 7월에는 9조 4천억 원에 이어서 계속 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증가 폭으로만 보면은 2016년 이후에 최대 수준이라고 해요. 예, 그 특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이 기타 제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시중의 자금이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 주식으로 몰리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그 유례없는 진시황을 누렸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일명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 영끌,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이런 열풍이 불어서 신용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예. 특히 60조 원에 불과하는 이 청약 증거금이 몰린 이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강풍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이제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계 부채뿐만이 아니라 이 저 국가 부채도 지금 되게 심각한데요. 그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그 4차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은 올해 국가 채무는 846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예.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44%가 되는데요. 특히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511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네. 전체 국가 채무의 60%가 혈세로 갚아야 될 나라빚이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관리재정 수지라 그래서 정부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 적어도 119조 원이 됩니다. 네. 이는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6.2%가 되는데 IMF 구제금융 시절에 IMF 구제금융 시절이 4.6%입니다. 이거보다 높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높다 이거죠 지금? 예. 문제는 당장의 국가 채무나 가계 부채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도 없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가 최악인데다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주도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빚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한국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 채무가 2001년 1,236만 원에서 2020년에는 1억 2,090만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어린이 인구는 줄지만 국가 채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나라 빚을 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빚은 우리 자녀 세대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후에는 좀 적정한 수준의 채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제 구조적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정부 역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재정 지표에 이제 목표치를 제시하는 준칙, 이런 준칙을 통해 관리한다고 이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계획이니 한번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